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행정론 2장입니다. 빨간색 필수학습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입니다. 필수학습 기출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최근 5년간의 평균 문항은 여기서 2문제 정도는 늘 나왔다라는 거죠. 자,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사회복지행정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것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행정론 과목에서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가 기출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역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연도 다 외워야 돼요 하는데 주로 연도와 관련돼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연도 적어도 여기서 소개해드린 연도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 각각의 사건들이 갖는 의미, 중요도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내용은 매회 한 문제 이상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 시기별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 특정 사건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등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다. 미국의 역사는 출제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1980년대 작은 정부, 민영화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잘 아시겠지만 80년대 미국의 그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레이거노믹스 행정부의 어떤 특징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책론에서 배운 지식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끌어오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이제 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먼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4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가 21회, 23회 문제로 나왔네요.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크게 우리가 출현기, 그 다음에 발전기, 확립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미국, 출현기는 바로 자선조직협회 COS, 지역사회 그 공동모금회, 그 다음에 지역복지기관 협의회 조직, 그 다음에 사회복지행정 교과목 신설,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현기의 주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요 시기까지만 해도 미국은 거의 빈곤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죠. 뭐 개인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뭐 무절제하거나. 그러나 발전기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바로 20년대 말부터 이제 시작된 대공황, Great Depression이라고 그러죠. 예, 대공황에 의해서 바로 뭐예요? 1920년대 말, 1930년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난 대공황에 의해서 뭐 Great Panic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자본주의 모순이 리얼하게 나타난 겁니다. 바로 구조적 빈곤이 인식된 거죠. 더 이상 빈곤을 개인 책임화할 수 없는 거죠. 왜?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는 대량 실업 사태라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구조적 빈곤을 인정해야 되니까 공공사회복지행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확대, 특히 1935년에 미국에서는 Social Security Act, 사회보장법이 통과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행정이 확대가 되고요. 사회복지 교육이 활발하게 되고요. 지역사회 보건기관들이 확충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특히 60년대에서는 그 유명한 빈곤과의 전쟁이 선언되고 하면서 뭐 헤드스타트니 뭐니 아주 그 연방 정부의 그 비용들을 이제 많이 쏟아부면서 빈곤, 기회의 그 기회의 평등이라거나 뭐 이런 빈곤의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실제 그 결과가 그만큼 안 나오면서 비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70년대에 와서 이거 효과성, 효율성, 합리성 이런 거에 따라 일을 해야 되니 행정이 너무 필요해 라는 걸 인식하게 돼서 바로 70년대의 사회복지행정의 역할과 사회복지행정가의 역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화 강조를 하게 되죠. 예, 복합적 욕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문을 행정에 대한 학술지 이런 학문적 체계가 확립되고요. 동시에 이제 여기서 70년대에서 80년대니까요. 80년대 들어오면서 레이건 행정부 이런 행정부들이 80년대 신보수주의,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경제노선,
의해서 이제 민영화가 확대되고요. 재정 관리와 마케팅, 기업에서 썼던 어떤 기법들이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쓰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돼서 신공공관리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여기에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신공공관리론은 꼭 아셔야 되는데요. 미국의 레이건 정부, 또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은 미국으로 치면 레이건 정부고요. 또 레이건 나오면 그 짝짝꿍 안 나올 수 없는 게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죠. 예, 둘 다 짝짝꿍이 맞았어요. 뭐를 맞았죠? 바로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공영역의 기업경영론을 들여오는 거죠. 공공영역의 기업경영론이라는 건 바로 공공의 영역의 경쟁원리 고객주의. 그래서 바로 시민을 누구로? 고객으로 보는 게 신공공관리론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영역의 시민을 시민으로가 아니라 바로 시민을 어때요? 컨슈머, 고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주의의 원리가 들어온 거죠. 기업경영론. 그래서 바로 신공공관리론, 성과, 고객, 경쟁이 대표적 키워드고요.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능 및 규모를 축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나 영국의 대처니즘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정부의 기능을 축소한다라는 거죠. 바로 70년대 중반부터 오일 쇼크 오면서 뭐예요? 복지국가 위기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80년대에 이 레이건 행정부와 영국 정부는 바로 정부의 기능 축소. 예, 그러면서 공무원은 조정자 역할만 해라. 그리고 시장기법을 도입을 하고 행정의 효율화. 그 다음에 성과 중심의 행정. 그 다음에 분권화된 조직 추진, 그 다음에 고객 지향,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시민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한다라는 논리죠. 그러면서 서비스의 공급 경쟁, 문제의 예방 강조 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자, 시민은 왜 고객이, 선생님 고객 좋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시민은 시민이어야 되죠. 공공 영역에서. 근데 시민을 바로 기업의 논리, 시장의 논리, 경쟁의 논리로 컨슈머, 소비자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노선이 갖는 이제 어떤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한 정부 개입의 축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신공공관리론의 반대가 신공공서비스론이에요. 여기 공공관리론인데요. 신공공관리론이 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마가렛 대처의 대처니즘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노선이잖아요. 예, 정부 기능을 축소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반대하는 입장. 어떻게 시민이 고객이냐? 아니다. 여기서 반대하는 입장. 시민은 누구여야 한다? 시민은 시민이어야 한다. 바로 공공영역에서 시민은 시민이어야지 시민이 어떻게 시장 논리와 경쟁 논리로 고객이냐라고 해서 이 반대의 논리를 가진 게 바로 신공공관리론이 아니고 신공공서비스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아셔야 돼요. 서비스론, 신공공서비스론. 예,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공공서비스론은 그 반대 입장으로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은 시민이어야 하며 공공영역이라면 공공의 공적 가치를 준수하고 계속 공평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반대 입장입니다. 거기까지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게 진짜 공부가 되려면 신공공관리론의 논리와 신공공서비스론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논쟁을 해볼 만한 거죠. 이제 수험 공부니까 이제 개념 정리로만 이제 계속 가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회복지행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2장의 기출 포인트에서 보았지만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서는 20회, 21회, 22회, 23회 요 바로 전까지 기출이 계속되고 있고
아주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볼 건데요. 크게 사회복지 전문활동이 시작해갖고 1900년에서 1945년,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사회복지 관련한 우리 역사의 특수성이 바로 외원기관의 활동이라는 그 기간이 있죠. 예, 그래서 그때를 이제 외원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 행정의 출발해서 1946년에서 70년대,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화 및 본격화를 우리가 보통 80년대부터 얘기해요. 잘 아시겠지만 80년대에 그 사회복지 서비스법이 상당히 많이 제정되고 개정되죠. 예, 그래서 뭐 노인복지법이라거나 그때 당시는 뭐 심신장애자 복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제정이 되고, 또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크게 전면 개정되고 막 이런 80년대에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법들이 이제 대거 개정, 제정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를 이제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화, 본격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는 게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행정의 확립 해갖고 이제 요 시기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보는데,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요약 정리된 역사적 사건과 연도는 그냥 죄송합니다만 다 외우세요.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추려드린 겁니다. 여기서 또 추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활동이 시작해서 1900에서 1945년 바로 이제 우리가 뭐 최초의 인보관 혹은 뭐 최초의 사회복지관 성격이 뭐냐 할 때요. 이북은 1906년에 반열방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1921년 태화여자관입니다. 암기해 주세요. 예, 뭐 최초의 인보관,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라고도 하고요. 태화여자관은 현재 태화종합사회복지관, 예, 그거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44년에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도 상당 부분 조선구호령의 어떤 잔재들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권리로서의 복지의 국기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의 특성에서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외원기관의 역사이지요. 예, 그래서 1946년에서 70년대인데요. 외국 원조기관들의 수용시설 위주의 긴급보호, 구호시설보호죠. 그래서 전후 우리는 막 어떤 이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원조기관들이 와서 주로 이때는 뭐예요? 수용시설, 생활시설 위주의 긴급구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좋아하는 게 요 시기에 외원 원조기관들이 이용시설 위주야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는 거죠. 1970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얼마나 중요한지 법제론에서도 단독법으로는 기출 제일 비중 높을걸요. 자, 사회복지사업법은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 내용도 시험에 나옵니다. 뭐 1997년도 개정 내용 같이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제정 70년 꼭 외우셔야 되고요. 개정도 중요한 것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사회복지행정 교과목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체계화 본격화 우리가 주로 80년대부터 보는데요. 예, 꼭이 붙었네요. 자, 여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최초의 공적사회복지사, 공공복지 행정의 체계 마련했는데요. 공적사회복지사, 지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데요. 그때 당시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칭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연도도 외워주세요. 1987년이고요. 사회복지 전문 죄송해요. 예.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라고 불렸고요. 승진이 안 되는 별정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연도 꼭 외우시고요. 그러다가 1992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요. 사회복지 직렬을 5급까지 설치해서 일반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그래서 별정직의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일반직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전환은 99년부터, 신규 임용은 2000년부터. 예, 요 내용들 다 중요합니다. 예,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직.
그 다음에 일반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해당 연도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에 사회복지 전담기구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회복지 전담기구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하게 되는데 먼저 하는 게 바로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사무소를 먼저 하게 되고요. 이제 뒤에 가면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을 2004년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뭐를 먼저 했는가 해서 1995년 먼저 한 거는 보건복지사무소고요. 이따가 2004년도에는 이게 또 뭘로 하냐면 사회복지사무소로 시범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작은 내용 같은데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자,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명칭 정확히 보시고요. 이게 수건사업이었는데 끝내 둘 다 시범사업에 그치고 말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건과 복지는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건에 대해서는 어때요? 전담기구가, 공적 전달체계의 전담기구가 최일선 전달체계가 전담기구가 마련이 됐어요. 아시잖아요. 보건소, 보건지소 있잖아요. 근데 사회복지도 이렇게 전담기구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끝내 시범사업에 그치고 말아요. 근데 이 시범사업이 95년도에 한 게 보건복지사무소, 2004년에 다시 한 게 사회복지사무소. 명칭을 헷갈리지 않게 잡아주세요. 그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예.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는 지역복지에서도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역복지 행정론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회복지 사업법 제정은 1970년인데, 개정도 굵직굵직한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예, 그 중에 하나가 1997년도 사회복지 시설평가 의무화인데요. 이 97년도 이게 바로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가 3년마다 의무화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99년 제정,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토대로 공공복지 행정에 변화했는데요. 제가 아까 44년에 조선구호령이 생활보호법에 어느 정도 이게 그냥 반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권리로서의 그 생존권적 보장은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가 99년도에 제정하고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이라고 그러죠. 이걸로 이제 드디어 복지행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권리로서의 복지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되게 의미가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행정에 의미 있는 변화는 뭐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볼 거예요. 그 전에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97년도 사회복지 시설평가 의무화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랬는데요.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은 되게 시험에 자주 등장해요. 지금 소개한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도입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물론 사회복지법인은 항상 허가제지만 그 외에 이제 휴먼 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수 있게 허가제에서 신고제가 이제 또 생기고요.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회복지 1급,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1급은 법정 국가고시로 봐라 라는 것도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의거합니다. 그래서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대단히 굵직굵직하다 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마 법제론에서도 의미 있게 다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00년대 이후 이제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한 변화들을 보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시행해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바로 어때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97년도 사회복지사 1급은 뭘로 봐라? 바로 국가고시, 법정 국가고시로 봐라. 이게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들어가서
이 내용에 의거해서 2003년에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된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 시험 문제가 나올 때 1급 자격증 시험 제1회 실시 2003년 등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95년도에 바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했고 2004년에 다시 하는데 이때는 뭐라 그랬죠? 명칭이 사회복지사무소라 그랬잖아요. 이 명칭의 차이 꼭 알아차리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005년 너무 중요하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때는 뭐죠? 복지협의체, 민간협력의 대표기구이죠. 예,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을 하게 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이제 구축이 됩니다. 2009년에 희망복지 전달체계 구축, 그 다음에 2010년 이것도 단골손님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설치하고요.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 설치, 이것도 단골손님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희망복지 지원단은 통합 사례관리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2012년인 것도 중요하고요. 읍면동 설치가 아니고 시군구거든요. 그러니까 단위가 이제 어딘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이게 2012년 통합 사례 관리를 하는 희망복지 지원단이 읍면동에 설치되었다 하면 틀린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20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완전 개통. 예, 이게 이제 2012년에 부분 개통하고요. 2013년에 완전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전까지는 이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에 대한 그 서비스가 그냥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중복, 누락, 가짜 수급자 발굴은 더 어렵고 막 이랬는데 바로 20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완전 개통을 통해서 바로 가구별, 그러니까 사업별이 아니라 사업별로 관리하던 걸 개인별, 가구별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막고 가짜 수급자 발굴이 좀 더 용이해지는 그런 아주 정보 전달 체계의 중요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이 너무 좋아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완전 개통, 또 아까 행복이음 이것도 너무나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자, 위에서 했던 뭐죠?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예, 바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뭘로 바뀌어요? 바로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죠. 복지계획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뀌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죠. 아까 여기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요. 이런 내용들이 엄청 시험 문제에서 좋아합니다. 말 바꾸기를 하는 거죠. 예. 법에서는 복지라는 용어에서 보장이라는 용어로 바뀌면 되게 큰 변화입니다. 그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이 엄청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이 근거법이 바뀐 거죠. 예, 이런 것들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16년 이것도 시험이 좋아합니다. 읍면동 복지허브와 예, 그래서 최일선 전달 체계를 이제 더 생활 밀착형 복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더 빨리 발견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에서 이 읍면동 복지허브와 2016년 얘도 단골 손님이고요. 2018년 주민자치원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고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이것도 최근에 많이 인용됩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그러니까 읍면동이면 저 최일선까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보건과 복지가 이제 둘 다 요구되어지는 그런 어떤 복합적 욕구 대상이 늘어났다라는 시대상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
그 다음에 2018년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커뮤니티 케어를 해보자라는 계획이 발표되고요. 2019년 시도 단위의 사회서비스원 출범, 예, 여러분 시도 단위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자주 인용이 되는데요. 시도 단위이고 사회서비스원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이제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장애인 활동 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이런 경우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해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서비스의 질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원 아주 중요하고요. 시도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개편되는데요. 이거는 아까 20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완전 개통하고 거의 10년이 이제 넘게 흐르면서 이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개편한 거죠. 업데이트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했나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봤는데요. 여기는 진짜 나올 만한 거 이미 다 요약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더 골라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 외우세요. 예, 시험에 나오고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주 나오고요. 역사 문제에서는 최근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주고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해서 연도를 알아야 되는 것도 나오지만 최근에는 서구의 역사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섞어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혼합형도 잘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큰 동향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아까 80년대 뭐 레이거노믹스나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보셨듯이 1980년대 또 90년대 또 현재까지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동향을 보면 이제 민과 관의 민영화가 증가하면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꼭 아시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변화에서는 큰 흐름 여기는 연도와 사건 위주인데요. 시설 평가가 강화되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중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의 큰 변화도 키워드로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도 외워야 돼요 소리를 현장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 정도는 꼭 암기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출해독은 10년간의 자료 데이터를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봤더니 우리나라 행정의 역사가 15문제, 미국이 2문제, 단연코 예, 우리나라 행정의 역사 파트가 행정론에선 기출이 아주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천론 같은 경우에는 서구의 역사가 기출이 훨씬 높았잖아요. 근데 행정론은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가 기출이 훨씬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과문마다 갖는 특징들을 잘 파악하셔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봅니다.